투자를 할 때는 다들 자신의 원칙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의 원칙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은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둡니다. 장기 성장주를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장기 성장주가 초기에 어떤 모습을 갖췄을 때 빨리 캐치해서 투자하는 방법, 이런 쪽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 이익이 증가할 때 그 성장률, 그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가 주가와 제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공부를 하고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항상 기업다만 봐가지고는 사실은 기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산업 사이클도 봐야 되고요. 새롭게 신규로 태동하는 산업들도 캐치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초기 산업에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는 큰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라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생기고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커다란 산업의 변혁을 가져온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산업의 변화들은 비교적 초기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산업 내에서 제일 경쟁력이 높은 회사, 또는 제일 빠르게 투자를 하고 증설을 하는 회사, 또는 가장 높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 이런 쪽으로 좀 더 확장해 나가면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결과는 결국은 기업의 이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테마만 좋아서도 안 되고요. 미래의 전망만 밝아서도 안 되고요. 산업 또는 기업이 매출과 이익을 수반해서 이익의 성장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원칙은 기업 이익에 포커스하고 기업 이익의 증가율에 포커스해라. 밸류에이션도 중요하지만은 기업 이익이 피크아웃 할 때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보조순환만 봐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군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자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 또는 영속적인 기업,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독과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독과점을 하는 기업들은 보통 기업 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쟁사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고요. 자기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됐건 서비스가 됐건 가격을 전가할 수 있고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거나 새로운 제품이 발명이 돼서 들어왔을 때는 그 이익이 다 훼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철저한 진입 장벽,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유지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빅테크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들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영속적인 기업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특징은 좀 미국 시장하고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요, 굉장히 선행성도 높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도 큽니다. 그 특징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참고가 되는데요. 먼저 왜 우리가 변동성이 큰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 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들이 다 존재하고요. 경기 민감한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나 수출을 보면요. 전 세계의 경기 사이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선행지표에는 전 세계의 지표들이 10개가 들어가는데요. 한국의 수출이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산업 구조라든지 기업의 수출은 세계 경제의 선행성을 띱니다. 그리고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세계 경기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익의 변화도 크고 마지막으로 환율에도 되게 민감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1,300원에서 20년간 움직였다고 본다 그러면은 1,300원 이렇게 갔을 때는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를 사는 수요보다 달러나 외화로 나가는 자금이 더 많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한국에 크레딧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지 이런 때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잘 봐야 되고, 이런 환율 변동성이 큰 이유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가져오는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굉장히 특징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저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째는 철저하고 집요한 면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확신이 서고 그렇게 해서 그걸 투자로 연동을 시켰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그 기업을 팔로우업하고요. 산업의 변화를 트래킹합니다. 공부만 그냥 해서 누가 준 거를 그대로 받아서 다 쓰면 안 됩니다. 틀린 정보들이 많고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믿고 그대로 투자하다가는 오히려 실수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그런 집요함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하고 이 산업이 또는 경기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차트 이론을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이 충격 파동이구나, 지금이 조정 파동이구나, 각각의 파동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차트 이론을 배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엘리어트 파동 이론만으로도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5개의 파동을 그리고 내려갈 때는 3개의 파동을 그리고 5개, 3개, 5개, 3개, 5개, 3개의 파동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동 이론이라는 것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다 보니까 각각 파동을 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상승 파동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이걸 반등 파동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분명히 둘 중에 한 사람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니까 틀리게 됩니다. 우리의 의사결정이, 우리의 판단이 100% 옳을 수가 없습니다. 파동의 절대 불가침의 법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번 파동보다도 2번 파동이 밑으로 내려간다면 파동 매기는 게 틀렸구나.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빨리 손절해야 되는데 통상적인 개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간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통상 이럴 때 어떻게 갑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버티죠. 주식 시장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입니다. 내가 주식을 산다면 상대방은 주식을 팝니다. 나는 주식을 왜 삽니까? 주가가 오를 줄 알고 사고요. 상대방은 주가가 내릴 것 같으니까 주식을 팝니다. 10번의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잘해야 5번 정도는 맞겠고 5번 정도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10번 의사결정 내렸다고 해서 반드시 오를 수는 없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틀렸구나 빨리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재빨리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손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손절을 빨리 하면 할수록 결국은 수익은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이 있었죠. 벼락거지. 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 남들이 부자가 됐어 라는 생각에 이 조바심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금리도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생기죠. 이렇게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조바심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금리가 오른다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그냥 기다리고 공부하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고요. 나중에 비가 그치고 해가 보일 때 그때 밖에 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굳이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쓰고 밖에 나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변동성이 클수록 한 발 물러나서 기다리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투자를 하기 위한 총알을 장전하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투자자금 종잣돈을 마련해 놓고 이제는 진짜 기회다 라는 확실한 신호가 보이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요즘에 책이나 아니면 뭐 어떤 영상들 이런 거 보면 제목들 자극적이죠. 나는 뭐 40세에 은퇴했다,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들었다.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비현실적에 가까운데 그런 사례에 관심을 두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 당연한 게 중요하지 않게 되고요. 요행을 바라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을 불린 많은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의견들이 있어요. 노력하고 공부는 기본이고 운이 따라줘야 된다.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재테크로서 자산을 불리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운에만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행을 바라는 자산 관리라든가 뭐 불리는 쪽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지키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산을 많이 모으려면 둘 중 하나죠. 많이 벌거나 아니면 버는 돈에서 지출을 줄이거나. 근데 뭐가 더 쉽냐? 수익률을 1, 2% 올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문제될 게 별로 없겠죠. 늘리거나 불리는 것보다 지키고 허투루 세워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쉽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이 그럴 수밖에는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사실 가장 큰 이유거든요.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제 방식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현금이 주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갑에 돈이 없으면 지출을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돈이 없더라도 신용결제를 통해서 미래 소득을 땡겨와서 지출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결제 시스템들이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더 넓어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개인이 뭔가 소비를 절제하고 통제한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쓰기는 쉽죠. 근데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한계 없이 휴대폰 혹은 뭐 신용카드 한 장으로서 그런 걸 다 대신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본인의 철저한 통제가 없으면 통장 아니면 뭐 월급 고개 이런 거 겪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걸 당연한 일이라고 해서 개선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본인이 힘들어지는 거니까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바꿔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제 부동산 정보가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소음과 신호, 즉 필요 없는 부동산 정보를 우리가 소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하고 꼭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음과 신호를 구분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신호는 수급 요일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하에서 자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은 실물 자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동산은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중소형 평형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하락장에서 잘 버티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낮은 아파트, 즉 투자할 때 돈이 많이 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많이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런 아파트는 하락기에 아무래도 많이 버틸 수 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락장에 버티는 아파트보다는 많이 오르는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이라는 것은 한 10에서 20% 정도가 떨어지지만 오를 때는 두세 배 오르기 때문입니다. 주간 단위 아파트 시세를 발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이라든지 어떤 계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은 관습이 지배하는 경향이 큽니다. 대표적인 게 전세 시장이죠. 외국에는 전세란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부동산 금융이 굉장히 미비한 이유도 전세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 선진화되어 있는 시장이지만 관습이 상당 부분 지배하는 시장, 그로 인해서 쏠림 현상이 많은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그 대외 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자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10년 이상은 보유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팔까 이런 데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봅니다. 저금리 인플레 리스크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투자 상품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손실을 감수하고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거는 공부를 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공부들을 그동안 해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그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인데요.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뭔가 돈이 되는 일이든 또는 취미 활동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소일거리를 갖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일거리를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계속 낮아지고 직업의 안정성 또한 떨어지는 시대에 반대로 우리 수명은 80세를 넘어서 100세에 가깝게 삶이 이어집니다. 80세 가까이 됐을 때 목표는 단순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되죠.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 수명이 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긴 시간,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에 더 빠르게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회사 일이 바쁘고 또 회사도 오래 다니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는 눈앞에 닥친 일이 아니고 20년 후, 3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연로족 같은 그런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이 100세 시대에는요, 뭐 노후자금 몇억 원을 마련하는 거 이것만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젊은 시절부터 장수 리스크, 그다음에 건강 리스크, 자녀 리스크, 그다음에 자산 구조 리스크, 그리고 저금리 인플레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노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